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상권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3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 36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1번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뭘 냈냐? 26번이죠. 다음 우리가 앙케이트를 활용한 상권 설정법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앙케이트를 하려면 일단은 응답표를 작성해야 돼요. 앙케이트를 하려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응답표를.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준비를 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죠. 그럼 실제 고객 지수에 산출해서 상권을 이제 확정한다. 그래서 4번 정도는 이제 우리 이제 순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자, 27번. 특정 입지 안에서 입지적 장점과 단점을 기술한 다음 항목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답부터 볼게요. 5번인데요. 자, 충동 구매 품목의 판매 비중이 낮은 점포는 목적 구매 품목의 판매 비중이 높은 점포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충동 구매 품목 같은 경우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건 이제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티셔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싸게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한 10,000원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냥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가 아니라 더 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목적 구매 품목의 판매 비중이 높은 점포는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충동 구매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독립입지가 자주 나오죠. 독립입지는 보다 우리가 큰 가시성, 잘 보유하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도 확장의 용이성 및 간판, 영업시간,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으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고객을 멀리까지 오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점포에 가까운 입지할수록 우리가 임대료가 비싸다. 자, 우리가 상업지의 입지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조건인 배우지 및 고객의 양과 질, 고객의 교통수단과 접근성, 번영의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 점포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임대료가 이제 비싸겠죠. 우리가 아까 목적 점포는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목적 구매 품목의 판매 비중이 높은 점포에는 임대료가 비싸다. 근데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28번 갑니다. 자, 28번에 다음 중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게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자, 5번이 이제 보통 중력 모형이라는 거죠. 이 중력 모형은, 자, 중력 모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번에도 있지만 이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은 자, 어떻게 됩니까? 1번을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얘기는 매장 면적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장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가능 매상고에 대한 추계 방법이죠. 추계 방법.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장은 커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죠. 그렇다면은 자, 밑에 5번이 좀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어떻습니까? 이 고객에 대해서 이제 인력에 대해서 따져서 매장 면적과 거리를 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이제 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인원을 구하다 보면 서로 중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구한 거와 이론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서 고치는 게 수정 이미지 계수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정 이미지 계수를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항상 실제랑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28번의 정답도 5번. 자, 부지 선정 팀은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는 같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가시고요. 자, 다른 것들은 1번 설명했고요. 유추법은 뭐예요? 어떤 회사가 다른 점포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자, 만약에 이마트가 대상 점포고 얘가 기존 점포면, 자, 우리가 매출액을 추계할 수 있죠. 그죠? 유추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추. 그래서 같은 회사 내에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직과 고객에 대해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거고, 자, 회계 모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회계 모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고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그래서 그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인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시성, 잘 보이느냐, 아니면 경쟁 점포 수가 얼마만큼 또 적으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계 모형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지정해서 이 변수의 대상 점포의 예상 매출계를 추계하는 것이다. 자, 확률 모형은 어떻게 되고? 확률은 이제 중력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프의 모델이죠. 그래서 해당 상권 내의 경쟁 점포들에 대해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쇼핑 여행 패턴을 반영해서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금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자,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 분석을 위한 중심지 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그 해설에도 있지만 이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1번이 정답인데요. 한 지역 내의 교통수는 여러 가지다? 아닙니다. 중심지 이론은 기본 가정이 그 지표 공간이 이제 수평 공간을 얘기를 하죠. 수평 공간에 균질적인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 같고, 그 다음에 한 지역 내의 교통수는 오직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수는 여러 가지라는 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지표 공간은 아까 균질하지 않으면 균질적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개인의 이익. 자, 우리가 이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극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것을 가정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혜택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이 중심지 이론 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표 공간은 균질적인 표면이고 한 지역 내의 교통수는 오직 하나. 그래서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운송사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상권 분석이라는 자체가 입지가 농업지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농업지 튜닝이라는 학자에 대한 입지 이론에 교통이 이제 그때는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균질적인 거기 때문에 운송비는 이제 거리에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요.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행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인이다.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라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29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권 분석에서 또 노릴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30번을 보시면, 자, 갑니다. 다음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틀린 집은 1번인데요. 가볼게요. 자, 소비자는 유사 점포들 중에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 이론이다? 아니죠. 이 중심지 이론은 소비자가 유사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지 가장 이름이 알려진 점포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지론 같은 경우는 둘 다 우리가 또 이 중심지론이 또 이 상권 분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엄히 숙지하시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인구 밀도나 소비 수준이 균등한 공간에서 가능한 소수의 중심지를 가지고 전역에 빠짐없이 균등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각 시설에 입지한 중심지와 그 세력권은 사각형 구조를 또 이루고 입지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다. 맞고요. 사각형이 또 좋잖아요. 정육각형.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에 대해 생활 거주지의 입지 및 수적 분포, 취약들 간의 거리관계와 같은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도시, 지역의 인구의 규모에 비례하겠죠. 중심지 도시 지역을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로 이 도시의 규모에 또 비례하겠고요. 또 앞쪽에서 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상업 중심지의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확보될 배후지 범위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은 가볼게요. 31번은 참 재밌는 건데, 이런 거죠. 이 점포 개점의 프로세스에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예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적절한 것은, 자,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5번이 되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목표 매출이 가능한 곳인가? 혹시 유동인구가 모두 흘러나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따져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라도 입지는 중요한 1급지로 찾아보자. 그럼 입지 선정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꾸몄구나. 그럼 이거 또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은 실내 인테리어 점포 꾸미기고, 자, 냅킨은 이런 것으로 쓰네. 물수건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구나. 그건 기자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달 사업이니까 우리가 상급 상권이어도 상관없지. 이건 이제 상권 분석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자, 32번은 다음 점포 선정 시 체크 포인트 중 점포 조건 체크에 관한 사항으로 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점포 조건에 대한 체크예요.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어떻게 될까 보세요. 4번은 점포의 수준과 비교해서 비싸지는 않은가? 이건 가격 체크죠. 4번은 가격 체크를 얘기해요. 프라이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포 조건의 체크는 뭐 주차장이 있는가? 상품의 수배송에는 문제가 없는 게 있는가? 설비에는 문제가 없는가? 도로에 접해 있는가? 점포의 폭과 넓이 형태는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의 설명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비 창업자가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이 사업장의 입지 여건이 해당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사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중에서 이 균형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유사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균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에 균형성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균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성은 주변 경쟁점과의 균형에 의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런 경쟁 점포와의 균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점포의 규모라든지 인테리어 상태, 메뉴의 가격, 그 다음에 고객의 접근성 정도 등을 기본적인 비교 사항으로 이제 꼽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자, 34번은 이제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1번에 보면은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의 출발점은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 점유는 점포까지의 방문 거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 해당 점포의 매력도에는 비례하겠죠. 반대로가 됐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거와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점포까지 방문 거리가 짧을수록 좋죠. 그리고 점포들 특성이 형성된 매력도는 클수록 매출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거리는 반비례, 매력도는 비례 이렇게 가야죠. 1번이 정답이다. 2번 목표 상권 내에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쇼핑 행동 패턴을 실증 분석하는 데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권, 4번 해당 상권 내 경쟁 점포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쇼핑 여행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 규모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자, 이 모델은 이제 수리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앞쪽에서 배웠던 누수입니다. 선택 공리의 이론 쪽 근거된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35번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데, 다음 중 채산성이죠. 채상성 체크와 관련된 질문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1번입니다. 인근의 상점가나 동종업종 또는 대형점포 등의 영업 상태는 어떤가는 지역 체크예요. 자, 우리가 채산성은 이제 2번서부터 5번까지죠. 경쟁 점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 영업 상태가 어떤가, 고객 수가 증가하리라 기대할 수가 있는가, 앞으로 예상 매출은 어떤 정도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채산성이죠. 그 다음에 경쟁 점포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혹은 공존할 수 있는가. 네, 1번은 지역 체크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으로 가시면 3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자,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중심 상업지역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계획성에 의해서 조성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입지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 무계획적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습니까? 신도시처럼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서울 종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중심 상업지역은, 자, 중심 상업지역은,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 발생적. 계획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계획성이죠. 무계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돼요? 3번이 틀렸죠. 근데 중심상업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는 상권 분석에서는 또 많이 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중심상업지역은 높은 보안 상태를 요구하고요. 당연하죠. 항상 이 주차 문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매업체들이 어떤 진가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대도시나 소도시의 전통적인 도심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상업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중심상업지역은 대중교통의 중심지죠. 그죠? 그 다음에 통행량이 또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못해요. 도넛 현상이죠. 그죠? 도심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밤만 되면 뻥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주 분리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 우리가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유동인구에 대한 감소가 매출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또 입지를 해야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중심상업지역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입니다. 37번. 다음에 설명과 가장 밀접한 소매점포의 전략은 뭐냐? 자,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백화점들은 유통망의 경쟁력 강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도시의 기존 중소업체를 인수하거나 수도권 및 신도시 지역에 신규 점포를 출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종업종 간의 경쟁 악화가 하나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밀접한 소매 점포에 대한 전략은 다점포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점포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점포를 만들어서 또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되죠. 포화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점포 계획을 해야 된다. 그 3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적인 이 경영 전략에 대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제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우위와 차별화 우위를 두 가지를 또 크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우위는 동일한 제품,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에 제공하는 거고, 차별화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경쟁 점포보다 다점포망을 신속히 구축하는 다점포 전략을 이제 공급업체로부터 다점포에 비해 어때요? 타 점포에 비해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품 구매를 또 함으로써 최저 가격의 판매를 또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유통업체는 이제 대규모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협상력을 이용한 원가 절감을 강력한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점포를 다점포화 경영 전략을 또 쓴다는 거. 이것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37번 정도는 체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점포도 이제 그 경영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번, 38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가치형 소매점 지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 자, 일단 정답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제일 맞는데요. 자, 가치형 소매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 목표 상권과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고 점포, MD, 촉진 조직 등 구체적인 전략 요인들을 목표 고객에 정확히 집중시키는 포지셔닝 전략이 중요하다. 1번이 맞습니다.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소매업체들도 명확한 목표 고객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또한 가치형 소매점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소매점을 지향해야 되죠.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지역 유통업체들은 궁극적으로 가치형 소매점을 지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향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극복하고 생존 성장이 또 가능하겠죠. 4번도 표적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표적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최저 가격이 아니에요. 적정 가격입니다. 항상 적정 가격이 중요하죠.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소매점을 가치형 소매점이라고 한다. 또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이 고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이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목표 고객을 대한 적정 가격이지 이 고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38번도 좀 가치형 소매점도 보실만 합니다. 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자, 해당 지역. 자, 해당 지역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재적인 판매 규모를 잘 예측해야 적정한 수준의 매장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중 지역 시장에서 특정 업태의 수요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소매 포화 지수. 39번은 별표 2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소매 포화 지수 매번 나옵니다. 자, 그럼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자, 당연히 이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IRS가 크다는 얘기는요. 자, 그만큼 어떻게 돼요? 크다니까 잠재 수요. 우리가 보통 이 수요를 잠재 수요라고 하죠. 잠재 수요나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수요입니다. 미래는 MEP가 되고. 자, 이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작아진다는 것은 점포수가 작아진다는 거죠. 이 크다는 이제 시장의 포화 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포화 정도가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매력도는 높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인 현상이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는 한 시장의 특정 소매 업체의 단위 매장 면적당 잠재 수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는데요. 자,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점포가 초과 공급되어서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점포에 대한 이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진다. 반대 현상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자, 1번. 자, 한계점을 점포가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나 스포츠용품 또는 또 가구점 등의 전문화된 점포는 또 적용이 또 어려운 게 또 단점이다. 지역시장의 수요는 이제 총가구가 100가구다. 거기다 이제 어때요? 가구당 특정 업태에 대한 지출 금액을 또 10,000원이다. 곱해서 계산을 하겠고요. 지역시장의 점포 포화란 기존의 점포만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소매 포화 지수는 한 시장 지역 내에서 특정 소매 업태의 단위 면적당 잠재 수요, 현재 수요를 나타내는 수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40번, 39번도 중요하고요. 40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아, 얘도 이제 독립입지라는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자료 주제가 돼요. 독립입지가 중요한데. 자, 독립입지 가장 이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게 계속 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 이게 계속 이 문제도 계속 또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기대할 수 없죠. 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점포에 시너지가 없다는 자체,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구매하는 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선매품과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다 우리가 가시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입지는 또 떨어져 있으니까 낮은 임대료, 넓은 주차 공간, 직접 경영업체의 부재, 고객을 위한 보다 큰 편의성, 그 다음에 간판, 영업시간, 이런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확장의 용이성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맞아요. 가시성, 혼자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죠. 낮은 임대료, 외곽에 있으니까 또 도시 외곽에 있으니까 낮은 임대료가 되고, 넓은 주차공, 확장에 대한 용이성인데 정답은 5번이 안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으로 갑니다. 자, 41번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2번인데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소매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두 경쟁 도시가 그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자, 인구의 비례는 맞아요. 근데 각 도시 간의, 중간 도시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나오겠지만, 자, 허프에 대한,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래서 레인비라고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레인비, 야매로. 자, 레인이 비잖아. 그러면 네일리는 인구의 비례. 그럼 거리 제곱엔 반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끌어당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고객들, 인구의, 자, 이 상권 규모, 이 거주가 끌어당길 수 있는 상권 규모는 이 끌어당기는 흡입력이에요. 흡입력은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겠죠, 그죠?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비례한다. 근데 이걸 이제 허프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제곱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에 대한 이제 단순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연적 장애 요인이 있다 보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못 건너요. 강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까? 허프라는 학자는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것이 단순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교통비를 따져봐야 된다. 시간 교통비에 대한 거리다. 그래서 허프는 확률 모형을 지정하죠. 그래서 확률 모형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유인력은 인구가 아니라 이제 매장 면적으로 봐요. 매장 면적을 보고 정확하게 본다면 거리에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이 마찰 계수라는 겁니다. 우리 입지 파트에서 이제 항상 쓰는 말인데, 마찰 계수가 따르는 거죠. 제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반비례한다. 근데 이제 수정어프, 일본에서 수정어프를 얘기를 했어요. 수정어프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네 말은 맞다. 근데 매장 면적에 대한 것은 비례하고 거리에 대해서 마찰 계수인데,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네일리는 도시 단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매장 면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레일리가 이제 여기가 1km고 여기가 만약에 5km다. 그럼 인구가 만약에 얘가 4만 명이고 얘가 1만 명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로 간단 말이에요. C는. 이게 이제 얘 이론인데, 허프는 강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찰 계수를 이용했지만, 수정 허프는 야, 너 말이 맞는데 거리의 제곱으로 가자. 단순적인 거리로. 왜? 이제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된다는 거죠. 좀 길어졌는데 얘와 얘 이론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알았으면 맞췄잖아요. 레인 B,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엔 반비례. 이렇게.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커야 돼. 그럼 인구는 커야 되니까 비례하지만 거리 제곱엔 반비례야.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 소매 인력에 대한 거는 두 경쟁 도시가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은 끌어당길 수 있는 상권 규모. 그러니까 상권 규모는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을 얘기해요. 인구의 비례, 레인비,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소매 인력 법칙은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더 많은 쇼핑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고객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매 인력은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데 또 주로 이용한다.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이제 구분하는 학자가 레일리가 돼요. 그다음에 소매 인력 법칙의 실제 거리는 소비자의 생각하는 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체가 예죠. 그러니까 실제 이 거리 자체가 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느끼는 것이 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허프가 마찰 계수를 이용한 거죠. 자, 42번 갑니다. 자, 42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다음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답만 볼게요. 4번입니다. 기업은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상권 규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1차 자료죠. 1차 자료를 통해서 상권 규모를 이제 분석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볍게 갈게요. 자, 또 41번에 레일리는 별표 쳐놔야죠. 항상 상권 분석은 이 중심지 이론과 레일리 이론, 허프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4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신규 점포에 관한 설명이다. 단권 분석의 내용 중에서 입지 특성이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답만 볼게요. 입지 특성이 아닌 것은 4번이야, 4번. 4번은 도시계획 및 법 행정적 특기사항 같은 건 이제 소비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고요. 44번 갈게요. 상업지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답부터 보면은 4번은 물리적이야. 물리적.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는 상품의 전시를 위해서 가급적 뭐 가로와 접한 폭인, 바깥 길이가 넓은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은 뭐 산과 강, 큰 공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근데 사회 경제적 입지 조건은 뭐예요? 1번서부터 당연히 우리가 상업활동 고객 상대로 함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배후지가 가장 중요하며 배후지 상권 등을 또 시장 지역이라고 하고요. 해당 지역의 번영 정도는 또 해당 지역의 집가 수준이라든지 임료 수준, 매출액, 교통량, 입지 경쟁 등의 상태를 또 파악하는 것이 되겠고, 고객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우리가 상업지는 항상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객의 교통수단입니다. 접근성을 볼 때 상업지의 가치는 또 고객의 교통인구가 또 많을수록 높아지겠고. 5번 배후지 상권의 인구 밀도와 어때요? 지역 면적은 크고 고객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죠. 상권을 분석한 거죠. 근데 4번은 물리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5번 가볼게요. 45번. 자, 대규모 집단 판매 시설을 의미하는 이 쇼핑센터 입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몰 계획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쇼핑센터에 내 고객의 주요 보행 동선, 자, 밑줄 쳐보세요. 자, 이 쇼핑센터 입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 중 보행자 지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지대라는 것은 쇼핑센터 내의 주요 동선으로 고객을 각 점포에 균등하게 유도하도록 우리가 보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핵심 점과 각 전문점을 유도하는 보행자 동선이 동시에 고객의 휴식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쇼핑센터 입지에 대한 세부 계획 중에서 보행자 지대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보행자 지대라는 것은 쇼핑센터 내의 주요 동선으로서 고객을 각 점포에 균등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점과 각 전문점으로 유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읽어보면 당연한 거죠. 자연 채광을 끌어들여 외부 공간과 같은 성격을 갖게 하고 시간에 따른 공간감의 변화와 인공 조명과의 또 대비 효과 등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명확한 방향성, 식별성이 요구되며 고객의 변화감과 다채로움, 자극과 흥미를 주어 쇼핑을 또 유쾌하게 할 수 있다. 계획한다. 맞고요. 쇼핑센터의 규모, 지가, 입지 조건 등에 따라 단층 또는 다층으로 계획될 수 있으나 각 층 사이에 어떤 시야 어떤 개발이 또 적극적으로 고려되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경영자 층에서는 고객 측에서 모두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친근감을 주고 어떤 면적상의 크기와 현상 및 비례감이 또 잘 정리된 각기 연속된 또 크고 작은 공간들의 조합으로 계획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문제에 대한 그 문항수는 작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항수는 작지만 나올 수 있는 데를 한번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셔서 우리가 36페이지로 가시면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7번 좀 중요했죠. 27번에 이제 우리가 그 특정 입지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충동 구매라는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고 좀 싸다. 임대료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8번 정도도 별표 안 했지만 체크하세요. 우리가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8번은 또 체크해서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하고 30번은 묶고서 중심지라는 거는 꼭 한 문제가 배정돼 있죠. 그래서 중심지의 기본 과정은 교통수단은 또 오직 하나다. 이렇게 보고 또 이 중심지는 점포를 선택하지 가장 가까운 걸 점포 선택하는 거지 알려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33번에 좋은 입지를 고려하는 것 중에서 이제 조화성, 안정성, 균형성으로 따져서 박스에 있는 거는 균형성이라는 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 정도는 이제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의 출발점은 이제 어떻습니까?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고 매력도에 비례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거리는 무조건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36번이죠. 36번에 가시면 중심 상업 지역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자연 발생적 무계획성 중심 밀집한 곳이지 우리가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37번 정도? 37번은 이제 이 점포가 이제 다점포화 경영 전략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7번. 그다음 38번은 좀 그렇고 38번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형 소매점 지향은 또 1번이라는 거, 다른 거 다 틀렸다는 거. 특히 이제 적정 가격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9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 값이 클수록 반대 현상이죠. 39번의 정답은 이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이 적다는 자체가 돼야 되죠. 적어야 이 시장에 대한 그 초과 공급으로 이 저거지수 점포가 초과공급이 되고 신규 점포에 대한 또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고치려면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낮을수록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0번의 독립입지와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뭐 41번 정도 레일리는 이제 레인비 거리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 우리가 상권 분석 마치고요. 다음에 4회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죠.